오늘 저는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천강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노베이션 그리고 퓨처 마리타임 인더스트리,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사실 지난주에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IMO의 MEPC 임시 회의가 있었는데 IMO의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와 넷제로 관련된 협약이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1년 유예 됐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마리타임의 신산업 분야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어요.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근데 한 축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발표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네 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틱 관련해서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극지 관련된 회장을 맡고 계셨는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수님? 마이크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김현수 교수라고 합니다. 좌장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틱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저런 이슈가 많이 돼서 R&D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북극 항로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이슈가 돼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장혜기 사장님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아까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좀 유럽에 많이 강세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물량면에서 이제 작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소뿐만이 아니라 중형 조선소나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국내 조선소들에서 좀 관심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기자재뿐만 아니라 윈터라이제이션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삼성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해봤습니다. 저 질문은 아니고 제가 간단히 코멘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희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해도 그 미래의 기술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저희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커에 대한 그 표준선 개발을 저희도 시작했고, 성능이랄지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건조까지 하게 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파트너를 정해서 협력할 수 있는 모델도 같이 하는 게 맞고, 그래야만이 저희가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고 또 유럽 시장에 아이스 브레이크도 갈 수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상선의 경험이 어느 나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조금 작은 배지만 브레이크 쪽도 좀 더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드신 분이 있는데요. 질문 가능하시면 질문. SMR 원자력 배마시 현대중공업 분에 여쭤볼게요. 지금 러시아는 원자력으로 돌리고 있다는데 북극에서 거기는 이제 아까 가압 경수령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형 원자도 다 가압 경수령이고 거기 기술이 상당히 노화되어 있고 용융염은 거의 SMR은 모르겠습니다. 대형 원전에서 한물간 노형이거든요. 그걸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기술도 없는 가압 경수령을 버리고 용융염을 했는지, 만약에 안전성이 위주라면
고온가스로용이 더 안전하고 4세대 원자력이거든요. 중국은 이제 이미 상업화 했고, 그런데 왜 이 어정쩡한 그 용융을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LNG하고 비교해서 이제 원자력이 빠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SMR 선박이 용융용 선박인지 가압 경수령 선박인지 이거 좀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잘 말씀 주신 것처럼 가압경수로형은 실제로 1950년대부터 대형 원전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왔고,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사용되고 심지어 군함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압경수로형을 사용을 했을 때 해결료 재장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은 국내 육상 원전 같은 경우는 원자로 해결료의 수명 자체가 4년 6개월 정도가 되고요. 총 54개월 정도마다 해결료를 갈아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8개월마다 해결료 재배치를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그거를 또 도크에 올려서 해결료 재배치하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고, 그럼 그거를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 해결료 우라늄의 농축도를 굉장히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핵무기에 가까운 거의 90% 가까이 농축도를 올려서 거의 배의 라이프 타임 동안 한 번에 재장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데, 그거를 상선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농축도가 높아서 핵무기화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압경수로가 상선에 적용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물론 이 농축도 문제를 잘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해결료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은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4세대 노형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 왜 용융형 원자로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노형들은 전부 고체 해결료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용융형 원자로라는 그 원자로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용융형 원자로 단어에 들어가 있듯이 염을 용융시키고 그 안에 우라늄을 녹인 해결료 자체가 액체인 해결료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점을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냐면은 기존 나머지 모든 타입의 원자로는 냉각제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해결료가 녹게 되는 멜트다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분야에서 생각을 하는 가장 중대한 사고를 멜트다운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후쿠시마 사고나 아니면은 그 체르노빌 사고에서도 발생을 했었던 사고의 연계 이후에 멜트다운 사고로 인해서 더 중대 사고로 발전하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용융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염에 녹아 있는 형태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멜트다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중대 사고를 배제할 수 있는 원자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저희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다른 개발사들에서도 용융형 원자로가 해양에서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해양 개발사들에서 용융형 원자로만 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노형도 안전하게 개발이 되면은 가져다가 쓰고 나머지 BOP 계통을 잘 준비를 해서 해양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은 끝나고 나서 또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부탁드리고요. 지금 손을 드시는 분들 중에 더 뒤에 분이 빨리 드셔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삼성 ENA 온 윤석배입니다. 저기 장혜기 박사님하고 이정현 박사님께 질문을 드릴 거고 나머지 두 분은 영어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혜기 박사님은 옛날에 제가 용인 마북리에서 뵌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스 브레이커를 만든다고 하는데 배 규모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큰 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머티리얼 실렉션하고 시크니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떤 점으로 선택해요? 특히 선수 쪽에다가 많이 적용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약간의 그 배 사이즈만 얘기하고는 크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SMR을 적용한 선박을 말씀하신 거는 아까 앞에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는데 궁금증이. 근데 보통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에서 전투용이나 전쟁용으로 많이 쌓였는데 일단 상선에서 쓰려 그러면은 너무 작은 배를 써야 되는 건지 큰 배에서 이제 이렇게 궁금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배를 썼을 때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연료 같은 거 우리가 이제 LNG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갖고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 SMR을 썼을 때 어떤 서로 상충되는 효과가 나쁜 효과가 있지 않는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 냉각 시스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냉각 시스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그 배 사이즈와 아이스 브레이킹 상선을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40K부터 실적을 보면 40K 4만 큐빅짜리 크루드오일 탱커부터 LNG선 174K를 114만 7천 큐빅짜리의 LNG 캐리어까지는 현재 아이스 브레이킹 그 아크7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2.1m까지도 연속적으로 쉐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그 선박을 이미 건조해서 실제 운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배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배가 이제 경제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말씀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상선을 만약에 아이스 브레이킹 기능을 넣었을 때 과연 1년 내내 아이스 브레이킹만 할 거냐 아니면은 오픈시를 달릴 거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운 배, 그다음에 파워도 많이 들어가는 배를 만약에 건조를 할 경우에 아이스가 다 녹아가지고 그 아니면 오픈시를 달릴 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 일본이나 한국을 왔을 때 러시아 지역은 아이스지만 내려오는 지역은 다시 아이스가 없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오픈 시고잉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너무 커지면서 배를 무겁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만드는 경우에는 아마도 오픈시에서 성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경제성을 따져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174K LNG 캐리까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아크7이라는 2.1m까지도 연속적으로 깨는 거는 다 해봤다. 그 이하 사이즈는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재질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저온광을 덜 쓰도록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앞쪽에 그 대략 한 40mm 티크니스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탱커에서는 통상 한 15mm면 되는데 그 강이 저온광이 아니고 저희가 그 심지어 외기가 마이너스 52도까지 설계를 하더라도 그 항상 52도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낮과 밤의 기온에 따라서 평균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저온광을 피할 수 있는 또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갖추고 또 기존에 있는 개발된 강을 써서 지금 현재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 그 상선이라 하더라도 재료가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재료 측면에서는 저희가 외기에 노출된 많은 그 피팅류들이 재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도를 테스트를 했냐 안 했냐는 측면에서 한국의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테스트를 많이 못해서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 이제 북극 시대에 한국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어떤 장비랄지 피팅류들 이런 거에 대한 그 극저온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성능을 갖출 수 있다면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우선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경제성이 나올지나 그런 관련된 경제성 부분을 조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 기존 선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규모나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을 뭐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배 한 척을 건조할 때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은 연간 보통 연료비로만 한 수백억에서 많게는 천억 단위까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원자력 선박이 적용이 되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카펙스가 굉장히 높겠지만 상대적으로 오펙스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수백억 단위가 아니라 연간 억 단위로 크게 유지 보수 비용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펙스와 오펙스 그래프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자로가 운용될 때 그리고 아까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보험 개수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뭐 현재로서는 아직 원자로들이 다 개발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10년 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크로스 라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5K 컨테이너 선박을 선정한 이유도 어느 정도 엔진룸의 크기가 보장이 되어야 저희가 원하는 원자로를 설치를 하고 그에 맞는 BOP 계통과 그리고 원자로
그 방호 설계나 아니면은 그런 차폐 설계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대형 선박이나 초대형 선박에서 조금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현재는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우선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거는 그 SCO2 계통을 활용을 해서 BOP 계통을 활용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라늄이 섞인 용융염을 가지고 열을 만들고 그 열이 우라늄이 섞이지 않은 용융염으로 열 전달을 하고 그 열 전달된 용융염에서 다시 SCO2 계통으로 열 전달을 해서 SCO2가 가스 터빈을 돌리는 형태로 열 전달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 만약에 이 SCO2도 같이 원자로와 같이 연구 개발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달성이 미흡하거나 적용이 어렵게 됐을 때는 스팀 사이클도 적용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손을 드신 분이 있어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볼 건데요. 네, 가능하면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과거에 현대중공업에서 엔진 설계 쪽에서 근무를 한 30년을 했던 손진록입니다. 그 오늘 저는 그 윈지드 오신 마셀 오트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디젤 엔진 설계자라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윈지드 발표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 특히 VCR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해봤는 아이템인데 그것을 이제 실용화시켰다는 것은 좀 대단한 것 같고 거기다 내구성까지 또 만족이 된다 그러고 아까 보면은 뭐 환경적인 면이나 연비 모든 면에서 우수할 거라고 이론적으로 충분히 그 얘기가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실용화시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은 뭐냐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그 이제 그 압축비를 무한정 내리고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럼 기본적으로는 압축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게 수치적으로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질소 산화물 규제상으로 이제 티어 2나 티어 3를 만족한 물론 티어 3 같은 경우는 어떤 후처리를 부착한다거나 또 이제 여기는 또 그 LNG를 오토 사이클이니까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 면에서 티어 2라든지 티어 3는 만족이 되고 있는지 그 면에서 한번 좀 수치적으로 한번 그 어떤 그 정성적이라기보다는 좀 수치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e warm words. Very much appreciated. I'm sorry, I need to reply in English, obviously. I understood from the translation that you're interested in the range of compression ratio, what numbers we typically apply, and it depends a bit on the engine type and the engine rating, but typically we go from about compression ratio 15:1 up to 25:1. So it's a pretty large range of variation that we can have. Just for example, on this 72 bore engine, the stroke that we can make, or let's say the lift that the VCR system can do, is in the range of 140 millimeters. So that's the hydraulic actuation possibility that we have. When it comes to NOx emissions, I think that was the second question. As an inherited benefit of the Otto cycle lean burn combustion, when running in gas mode, NOx remains very low all the time. So also here we are talking of NOx emissions of typically 0.1 gram per kilowatt hour, while the tier 3 limit is at 3.4. Tier 2 is 14.4. So we are 1 or 2 orders of magnitude lower than the emission limits that exist. So in gas mode, this is not a problem. In diesel mode, the engines are tuned to be tier 2 compliant. And then we have an 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which is installed on these engines that can or allows the engine to be tier 3 tuned also. So there is tier 3 operation in both modes, in diesel and gas operating mode.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진행할 건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오션 오석준이라고 합니다. 그 삼성중공업 장 부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극지 요즘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각광받을 수도 있고 기후로 인해서도 많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니즈가 있을 거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 극지 관련된 실험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핀란드의 AAT, 아쿠아틱스라든가 다른 어떤 기관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그 니즈는 계속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부나 외국에 있는 그 실험 기관에 맡게 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기관이 있는데 그 실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 뭐 최근에 좀 뭐 업무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에 대한 공신력 그런 어떤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지금 그 아쿠아틱을 비롯한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대로일 수는 없고 빨리빨리 이제 캐치업 또는 이제 따라가야 앞서 나가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 극지에 대한 유빙 테스트라든가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캐치업하고 오히려 그쪽의 어드밴스한 기관보다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좀 인사이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지금 크리소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상선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아쿠아틱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아이스 브레이킹 테스트도 저희 북극에서 했고요.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크리소에서 한 번 더 재평가 시뮬레이션 CFD와 모델 테스트를 한 번 더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냥 그 역량을 올리기 위한 테스트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테스트가 그 세계적인 그런 기관과 맞는지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 데이터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많은 경험들, 한국에 가진 그런 경험들을 한국의 그 아이스 브레이킹 모델 테스트 경험과 CFT 경험으로 그 하나의 그 국가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국책과제가 있다면은 그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역량을 향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았으니까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에서 SMR, ABS에서 MRO,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극지운항 선박, 유인GD에서 로우 카본 엔진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항로, 이런 새로운 기회를 말씀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저도 오늘 2시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